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차유진입니다. 2020년 금요일의 과학터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주 저녁 7시 금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5번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는 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정말 아쉬운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까요? 금요일에 과학터치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과학을 사랑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직접 아이디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박신재님 반갑습니다. 연우정님 안녕하세요. 해용, 세용, 희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저는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강연을 듣는 것도 정말 즐겁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채팅창을 읽는 재미가 아주 크더라고요. 오늘도 교수님의 강연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0분의 강연 후에 Q&A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남겨주신 질문을 채택하여 Q&A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의 과학터치 4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시기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이자 이화여대 겸임교수로 계신 여재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약개발연구조합에 근무하고 있고 이화여자 약학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약개발의 첫걸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약개발이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 혁신적인 신약을 발명한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치료제, 예방약, 진단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약 개발을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 마녀, 신체의 반은 새고 반은 사람이 나옵니다. 사이렌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는 질병으로부터의 경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주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질병은 옛날부터 주기적으로 창궐해 왔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파라오 소들이 탄저균 피해 최초 기록이 있습니다. 17세기에도 탄저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가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유럽에 창궐된 적도 있고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 1968년에는 홍콩 독감. 사실 이런 감염성 질환, 특히 바이러스 질환은 변종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대처하는 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에 신종플루 그리고 바로 우리한테 당면한 코비드-19,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의 주요 신종 감염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카, 에볼라, 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유전체를 가지고 있고 단백질로 둘러싸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증식이 불가능합니다. 숙주 세포 내에서 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을 하게 되어 있죠. 팬데믹 코비드-19, 코로나19의 WHO의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경보 단계를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지금은 팬데믹이라는 다른 나라들, 전 세계가 감염 발생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348년 이탈리아에서는 피렌체 흑사병이라고 페스트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데카메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페스트가 유행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적에 자파의 페스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페스트가 너무나 창궐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치료하기 위해서 페스트하우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 흑사병이 있을 때는 메디코 델리 페스테라는 페스트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1900년대에 요리사가 장티푸스를 갖다가 무증상으로 감염시킨 적이 있습니다. 장티푸스 메리라고 타이포이드 메리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18년도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무원현 독감이라고 스페인 독감으로 14만 명이 우리나라가 사망한 적도 있고요. 1918년에는 미국 시애틀의 전차를 타려고 그러면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거부된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약품의 발전은 우리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천연물 의약품이라고 산과 들에 있는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로부터 의약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약효가 우수해야 되지만은 독성이 없어야 되고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오랜 기간 동안에 하고 사람한테 안전성을 시험을 해가지고 질병 치료에 타고난 효과가 있고 안전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약품도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항생제를 개발한 것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기술이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생명공학 이용 의약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활하고 밀접한 바로 생활습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약품도 개발을 하고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디지털 드럭이라고 IT와 BT가 결합된 의약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물로 된 의약품을 보면은 몰핀, 바로 전쟁 때 많이 사용됐던 그러한 진통제죠. 네, 아날지닉이라고 합니다. 몰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아스피린, 그 다음에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여진 아르테니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항암제로도 쓰이고 천연물에서부터 그 성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슐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당뇨병 치료제죠. 타입이 1, 2가 있어서 항상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많지만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숙제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당뇨병 치료를 하기 위한 의약품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줄기세포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 그래서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세포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 유전자를 또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유전자를 갖다가 편집을 한다, 에디팅한다라고 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에 우리가 이런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백신도 개발을 했어요. 에드워드 제너가 바로 백신을 개발한 최초의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데 우두, 바로 소에서 채취한 그러한 우두를 통해서 천연두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로 백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의
또 바이러스를 갖다가 우리가 감염이 된 이후에는 더욱더 면역력이 생긴다. 이걸 발견하고 거기서 또 인플루엔자 백신도 개발을 하게 돼 있고 매년 변이가 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독감은 여러 백신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분자생물학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합성생물학이라고 담배를 이용한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담배는 담배 잎에 바이오매스라고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생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약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자 생물학을 이용해서 담배 DNA를 합성하고 여기서 다른 약 성분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작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약의 속성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는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수용체, 리셉터하고 약이 결합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지만 약효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갖다가 더욱더 상승시키기도 하고 약의 효능이 또 저해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약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은 인체 내에 들어가면은 흡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혈중에 들어가면 분포가 되죠. 그 다음에 분포가 된 이후에 혈류를 타고 돌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 대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기본적인 약의 속성을 얘기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화사고입니다. 사람한테 투여하기 때문에 세이프티, 안전성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지만 탈리도마이드, 바로 진정제인데 바로 해표지증 선천성 기형아가 출산하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듯이 약을 잘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지만은 이러한 불행한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개발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료비도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오히려 빠른 생산성으로 인해서 치료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도 억제할 수 있는 이러한 보건 경제 사회적인 가치를 또 갖게 됩니다. 또 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M&A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성장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도 창업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신약 개발 과정을 여러분들도 함께 여행을 해볼까요? 신약 개발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리서치, 연구, 그 다음에 디벨로프먼트, 개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우리가 신물질을 문헌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로 약을 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설계를 합니다. 그럼 시험실에서 합성도 해보고요. 효능 검색도 해봅니다. 약이 이게 효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실험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 대상 물질을 선정하는 단계가 바로 연구 단계고요. 개발 단계는 그럼 약을 갖다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도 하고 그러려면은 제조하는 공정이라는 개발도 하고 제재화, 약은 알약도 있고 물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재화라고 그럽니다. 이런 다양한 약의 제재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독성, 안전성, 세이프티를 평가하는 그래서 인체 내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동물 실험, 임상 시험 이래서 약이 개발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들 이거는 통계에 의한 통계적인 평균 수치지만은 대략 일반적으로는 5,000개 내지 10,000개 정도의 물질에서 기본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 개가 개발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5,000개가 아니라 500개에서 한 개가 개발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그 소요 기간
20년, 30년보다도 더 적게 10년, 5년 안에도 개발이 될 수 있지만 여기는 거는 평균치입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이게 보기 좋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물질에서 한 개가 나온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요걸 좀 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설명을 드린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통 6단계라고 그러기도 하고 8단계 또는 24단계로 세분화돼서 의약품 개발 단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연구를 합니다. 그럼 시험관 내에서 동물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전임상 실험이라고 해서 독성이 있는가 없는가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동물 실험을 합니다. 마우스, 래트 이런 설치류죠. 그 다음에 비글독, 그 다음에 침팬지 같은 이런 영장류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은 임상시험에 들어가서 정상인, 이걸 볼런티어, 자원한다고 합니다.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환자도 모집을 하는데 때로는 처음 일상 단계에서는 20 내지 80명, 근데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 단계에 들어가면은 100명 내지 300명, 3상 단계에 들어가면 300 내지 3000명, 때로는 이것이 어떤 질환인가에 따라서도 많은 임상 인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적은 임상 인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처음부터 뭔가를 도약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기초,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그 다음에 사실 4상 시험도 있고 그 이후에 부작용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임상 시험 단계별 비용은 당연히 인원이 많은 3상에 많이 투여가 되겠죠. 평균 성공률은 높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지만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개발입니다. 전임상 시험, 영어로는 프리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이 전임상 시험은 새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해서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이고요. 약물이 체내에 어떻게 흡수, 분포, 대사, 배설되는가 바로 이런 양리 연구라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시험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테스트 페이즈 1이라고 합니다. 안전성을 집중 검사하는데 환자한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정상인을 대상으로 바로 용법 용량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임상 일상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임상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약이라는 것은 함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규제적으로 조심스럽게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시험은 적응증의 탐색과 최종 용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페이스 2죠. 그러면 환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소규모 환자들, 그래서 주로 이제 병원이나 CRO라고 그래서 임상을 갖다가 대신해서 해주는 임상 CRO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약효, 부작용, 유효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약을 했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는 보다 조금 더 환자 수를 늘리기 때문에 최적 용법 용량을 결정하는 그 단계이기도 하고요. 3상 시험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아까 뭐 300명에서 3,000명, 때로는 5,000명도 하고요. 요새 같은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약이 필요할 때는 아무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빨리 허가를 내줄 수도 있지만은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투여 시에 이 약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이 제대로 인체에 작용을 하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상이 끝나면은
판매가 가능해요. 그럼 승인은 어디서 받을까요? 한국은 식약처 MFDS, 미국은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받게 됩니다. 사상 시험이라고 시판 후에 약이라는 거는 만들고 허가받는 것 외에도 시험을 거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약물 역학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판 후 조사, 영어로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포스트 마켓 서빌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사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이 나오면 그것을 투약받게 되고 또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가 스크리닝하게 돼 있죠.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거에 의해서 이렇게 약들이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의 흐름을, 이게 좀 그림이 작아서 그런데요. 이게 움직이게 되는데 처음에 약을 문헌 검색을 해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인비트로 시험관 내 시험실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병원에서 볼런티어 자원자 환자한테 1상, 2상, 3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판 후에 안전성에 대한 4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 이 제약회사, 바이오회사는 굉장히 큰 플랜트,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환우들한테 우리가 공급하게 돼 있죠. 네, 폴 얀센 박사라고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이 얀센 박사는 새로운 게 항상 뭐가 없을까? 그러면서 브렉스루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자서전을 냈는데, 이 브렉스루라는 것은 어두운 호수에 또 거기에다 안개가 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는 허들이라면 하나씩 건너뛸 거예요. 근데 신약 개발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마라톤 같은 코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것을 폴 얀센 박사가 굉장히 많은 신약을 개발하면서 브렉스루라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약 개발의 행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1986년도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만들고 정부, 과학기술처를 비롯해서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최근 작년 2019년 12월에 SK바이오팜에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세노바메이트라는 이러한 약을, 시장 규모가 7조 원이나 되는 약을 처음으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국산 신약이라든지 그리고 또 글로벌 신약,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는 아프리카에 또 여러 가지 개발도상 국가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라리아 신약입니다. 일양약품의 슈펙트는 소아 백혈병의 신약입니다. 일라프라졸이라고 놀텍이라고 그럽니다. 일양약품의 항계양제, 미란성 항계양제 신약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3개만 들었지만 보령제약의 카나브라든지 그 다음에 LG화학, CJ, 종근당,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하더라도 SK케미칼도 있군요.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30년 전에 일본을 시찰하면서 팜플렛을 다케다 제약에서 받은 게 있는데, 거기 나온 하나의 화보를 제가 이렇게 다시 만든 겁니다. 신약 개발은 무엇이냐? 관현악단이다. 오케스트라다. 뉴드록 R&D like harmonized orchestra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여러 악기들을 컨덕터, 지휘자가 지휘를 하듯이 신약 개발에는 팀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쭉 전주기적으로 단계별로 말씀드린 거기에 수많은 과학자들, 연구원들, 또한 법률한 법률학자들, 의사들, 심지어는 간호사, 변리사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하는 오케스트라다. 혼자서는 못한다.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서로 돕는 아웃소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오케스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다학제, 여러 학문이 다양하게 다 함께 힘을 합치는 거다. 의학화학, 양리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아까 말씀드린 그게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내가 신약 개발자가 되려면, 내가 바이오의 연구자가 되려면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신약 개발과 뭔가 사명감을 갖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은 어떠한 전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전공 분야가 신약 개발하고 접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약 개발에 필요한 학문 중에 하나인 약학이 있습니다. 약학이 모든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코어가 아닌데, 제가 약학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건강 유지를 하고 건강을 상실하고 질병에 노출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약학의 출발점인데, 치료약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인데, 신약을 갖다가 잘 이해하는 것은 약학에서 출발하고 생물학과 화학, 의학화학에서 꽃을 피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류 공헌의 세렌디피티, 신약 개발을 옛날에는 아트라고 그랬어요.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학입니다. 통계입니다. 사이언스 베이스된 과학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약학의 출발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신약 개발의 미션은 세계인의 건강 지킴이다. 인류 보건 증진과 팬데믹, 바이오 테러,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내성 준주 대응,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 미션이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luck, patience, skill, money, 행운, 인내, 기술, 돈 중에서 어느 것이 신약 개발하는데 가장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대답을 하신 게 다 옳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좀 관심 있는 게 인내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 회사뿐만이 아니라 미국 회사, 유럽 회사들도 어떠한 목표를 가졌냐면 For Better Health Worldwide. 그러니까 전 세계의 건강을 책임지는, 헬스를 책임지는 증진을 위해서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러한 신기술의 산업의 혁명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소망을 가졌다면 단순하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여러분들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신약 개발에 관계하는 종사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보람을 찾는 과학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면서 신약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리나 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제가 옛날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나비가 자기의 존재를 몰랐어요. 애벌레 때부터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뭔가를 참을 거야. 그래서 애벌레가 고치집을 뚫고 나왔을 때 자기가 찬란한 나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신약 개발은 경제 산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환우들을 위해서 개발하고 전 세계 인류의 생존권을 위해서 신약 개발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멋진 강연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강연에 궁금한 네. 점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찐찐이야라는 분께서 네. 정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신약 개발해 주셔서라는 또 감사의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많은 궁금증을 저와 함께 풀어 가셔야 될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메모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정식으로 대답을 좀 잘 해주시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남겨주신 질문들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연이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신약 개발은 다 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약 개발의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신약 개발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긴급한 상태가 있을 때는 빨리 허가도 내주고 거기에 대한 실험도 뭔가 투자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치료제로서 전 세계에 거의 다 완성된 것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사실인 얘기고요. 머지않아서 기존의 약들을 갖다가 새롭게 개량, 이걸 드럭 리포지셔닝이라 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통해서 연구하는 것들이 신약으로서 창출될 가능성이 많고요. 백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많은 정부의 지원 아래 신속 심사, 그러니까 긴급한 사태에 승인을 해주죠. 이런 걸로 지금 지원을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오지 않을까. 저도 뭐 그 정도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그래도 희망적인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박신재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그렇다면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코로나 퇴치 기간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라는 궁금증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코로나 퇴치 기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건 아마 치료나 예방적인 것의 완성을 질문하신 것 같고, 코로나의 퇴치라는 그 일반적인 방역적인 개념에서는 계속 코로나하고 같이 인류가 서로 대항하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자료나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외신을 통해서 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은데,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독감 바이러스처럼 같이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퇴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 상반이나 내년 초반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김재원님께서 그렇다면 모든 약의 면역성을 가지는 바이러스가 또 새로 생길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무한 도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약의 면역성을 갖는 것은 아직은 검증된 바가 없고요. 보통 항생제 내성을 갖는다든지 그 다음에 일정한 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했을 때 인체 면역 체계가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내성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을 개발하는 도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모든 약의 면역성을 갖는 그런 어떤 내성을 갖는 그런 질병은 아직은 없지만 이런 내성에 대해서 또 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도전에 대해서 여러 질환 약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걱정보다는 이런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이 보건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과학자와 그 다음에 보건학자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신 결과가 우리한테는 결코
네, 희망 결코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굉장히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의 희망찬 그런 답변 때문에 아마 조금 같이 강연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래도 안심을 해도 되겠다. 잘 지켜나가되 우리가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잘 따라서 앞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민정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근데 백신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하게 먼저 만든 다음에 만들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네, 원래 아까 제가 강연 중에 제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두를 통해서 천연두 백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약독화라고 그러고 이것이 백신을 개발하는 기본적인 그 설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도 기본적으로 인체 내에 투여를 할 적에 우리가 기본적인 약하게 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시는 게 맞는 내용이시고 조금 더 추가 질문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은진창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프리카 쑥이라고 불리는 아르테미시아가 코로나19 치료자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도록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치료제가 없을까요? 우리나라 쑥도 효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보통 천연자원에서 모든 신약이 비롯됐다고 하고 그것이 합성되고 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천연자원 중에서 아르테미신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바로 이제 쑥도 이제 거기에 하나의 그 원천 자원이 되는 거죠. 근데 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해당되는 그 성분을 거기서 추출한 것이 바로 아르테미신이고 그것이 이제 약으로 과거에 쓰인 적도 있고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가 되죠. 신풍제약에서도 복합제로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 적에 그러한 성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천연자원을 이용해서 이런 약을 개발할 적에는 이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가 약으로 재탄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 초등학생부터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 과학자가 되는 준비라는 대학생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남인정 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오늘 뉴스에 상온 노출 독감 백신 100여 명에게 접종을 했는데 아직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게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사람에게 접종하여 확인을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것은 보통 생체 그러한 개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를테면은 합성 의약품하고는 틀리게 이런 상온에서의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 그러한 컨디션에서 보존이 되고 유통이 되고 그다음에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한테 투여를 해서 확인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태, 그 품질에 대해서 상온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바로 모니터링에 들어가고 검증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과학적으로 다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그러한 과정은 거치지 않습니다. 네, 사람에게
검증이 안 된 것을 투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좀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우정님께서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완치자의 피를 검사해서 완치자의 성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혈장 치료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나 아니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위급할 때 과학적인 시설이 불충분할 때는 바로 미리 그 병을 앓고 있는데 나은 사람, 면역력이 생겼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혈액을 투여하고 그런 적들이 있는 그러한 뭐 드라마도 그런 걸 보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큼 과학적이지 못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혈장 치료제를 바이오 의약품 회사에서 만들 적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사람한테 투여해도 이상이 없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 치료제 그러면은 혈액에서 그 유효한 성분만을 뽑아서 그것을 보존하고 제품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효성과 효과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혈액을 채취해서 다른 중증인 환자, 경증인 환자한테 투여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스텔라 인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단백질 분해 요소를 몸에 투여해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해 주셨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닥터 폴 얀센의 창업자이자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연구원들한테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이런 얘기를 물었다고 그래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옆에 계신 진행자분한테 커피는 쓰지요? 라는 제가 질문했을 적에 커피 당연히 쓴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왜 커피는 쓸까? 라는 것의 그 성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은 굉장히 아이디어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가 앞으로 더 성숙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통계라고 말씀하셨지만 과학과 기술과 통계적인 그런 에비던스, 이 에비던스는 근거입니다. 이 근거에 바탕된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어느 분이 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모르지만은 함께 신약 개발에 대여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하고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시급하고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정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코로나 감염자들 중 사망자가 70, 80대에서 80% 가까이 나왔고 0에서 30대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것은 면역력의 차이인가요? 자연 치유력의 차이인가요? 또는 노화 정도와 관련이 되어 있나요? 라는 궁금증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노화라는 것은 이 에이징, 노화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인체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는 그 단계에 있겠죠. 그러니 노화와 면역력은 같은 차원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취약하다, 취약계층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은 중증인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거나 인체 내에서 방어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약하게 되겠죠. 그럼 이분들이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노화가 되는 과정에 면역력 취약에 노출되어 있는 고령자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뭐 자가 치료라고 그러셨나요? 그 말씀하신 게. 네, 자연 치유력과 노화 정도와 관련이 있나라는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체 면역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거에 다 이렇게 연계돼서 제가 답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답이 잘 되었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을 또 하십니다. 이건 코로나와도 관계없이 신약 개발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손명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신약 개발은 질병을 예측하여서 미리 나오는 건지 또는 질병이 나왔을 때 나온 뒤에 다시 개발되는 게 맞는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양쪽 다입니다. 현재까지의 그 신약 개발의 패턴은 질병을 예측하기보다는 나온 다음에 질환이 발생된 이후에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벌써 도래가 됐냐면 정밀의료, 그 다음에 예방의학 내지는 우리가 유전체 여러 가지 구조를 다 알고 그 특성을 알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이후에는 바로 예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맞춤형 치료,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그 두 부분은 과거에는 질병이 발생된 이후에 약을 갖다 개발하고 시장이 큰 분야, 사람들이 많은 환자가 생긴 분야에 약을 개발을 했지만 이제는 예측을 하고 그리고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도구가 아까 말씀드린 유전체의 비밀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도구가 또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 빅데이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질병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빅데이터가 사람의 질병을 예측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질환에 대해서 처치에 대한 사전 자료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람 인체의 유전체 비밀,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기술의 발전, 이거와 더불어서 점점 더 맞춤형 의약품, 맞춤형 의료, 정밀 의료 이런 차원에서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확실히 신약 개발의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연우정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혹시 강한 바이러스와 또 강한 바이러스가 같이 결합하면 슈퍼 울트라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라는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강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거기에 맞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강한 바이러스의 개념이 저희가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 세상에는 항상 변이를 하면서 존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발생했던 바이러스가 또 몇십 년 후에 또 몇백 년 후에 아니면 또 변이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변이된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그 질문의 주 요지를 스트롱하다, 강한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가 강하다기보다도 새롭게 변이됐거나 새롭게 나온 새로운 약이 필요한 바이러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바이러스에 함께 작동될 수 있는 백신, 또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현재 우리의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속도로 보면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울트라 바이러스라 그래서 너무나 이런 걱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못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외신 보도에서 요번에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물성적인 면에서의 구조를 분석한 것도 있어서 종전 바이러스보다 높은 열에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단지 외신의 한 단면일 뿐인데 그것이 전달되면 일반 사람들은 걱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이러스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과학자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분명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치료제, 희망적인 백신을 기대합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의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답변을 드릴 때 참 마음이 놓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열어두시고 좀 희망적인 면을 그래도 네.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라는 아주 귀여운 아이디를 가진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네. 다양한 식물로 신약 개발을 할 건데 요즘 외래종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식물들로 신약 개발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다양한 식물, 그것이 외래종이든 우리나라의 재래종이든 간에 모든 천연자원, 식물에서는 신약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외래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성분이 있거나 그 안에, 그 다음에 외래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성장을 하면서 다른 또 강점을 갖지 않는가, 이런 것도 아마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외래종이든 재래종이든 간에 이러한 모든 천연자원은 얼마든지 신약 개발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네. 네,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그쪽으로 같이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인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바이러스는 변이를 하지요. 변이를 할 때 혹시 더 약하게 변이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교수님. 사실은 제가 바이러스 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하게 변이를 한다는 표현을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지만 변이가 적게 일어나는 것도 있고 완전히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유전자의 근본적인 근원까지 완전히 바뀌어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고, 약하게 변이가 되는 거라면 그 타입이 A, B, C, D 이런 타입이 있지만 그런 정도의 변이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바이러스 학자가 아닌 일반적인 그 신약 개발의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바이러스 변이가 약하게 되든 그리고 강하게 되든 굉장히 심하게 되든 적게 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면역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백신 개발의 과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긴급 사태 때 긴급 승인을 요하듯이 하는 그러한 신약 개발 과정도 있듯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이런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항상 규제적인 측면에 대비를 하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이러한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한 기술적인 그러한 대처 능력의 어려움은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교수님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네, 제가 더 여쭤봐도 말씀하세요. 괜찮을까요? 네.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방금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 민정손님이란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변이가 몇 번쯤 일어났는지 또는 몇 번쯤 계속 일어나게 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 없을 거고요. 대신에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저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과학적인 데이터에도 있지만 현재 코로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둥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돌기가 생기면 크라운처럼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대부분이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성질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변이가 일어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수십 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처럼 변검술사가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는 변검술사적인 기질을 가졌고 항상 변화를 한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변검술사처럼 변신을 하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독감도 인플루엔자도 왜 1가, 2가, 3가, 4가를 맞는지 이제는 아시잖아요. 바이러스가 하나씩 더 보태지면 WHO에서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바이러스에 종전 바이러스 하나를 더 더하세요 라는 것이 이제 지침이 떨어지죠. 그래서 미리미리 백신을 생산하는 거예요. 비축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한대로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가 되고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려면 뭔가 숙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물을 숙주로 하든 어떤 숙주에서 증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 과학기술도 우리 과학자, 보건학자, 그 다음에 연구원들,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왔듯이 신종플루테처럼 개발해왔듯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신약 개발의 미션과 더불어서 우리도 과학기술에 매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또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바이러스는 변검술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변이가 많이 일어나지만 교수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과학기술과 신약 개발에 매진을 하고 다 같이 좀 힘을 쏟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당연히 저희가 조금 더 바이러스보다 속도를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 제가 이제 충분히 많은 질문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교수님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저희가 힘들었지만 좀 몇 분을 추려서 오늘 가장 댓글 활동 열심히 해주신 분들께 선물을 좀 드릴까 합니다. 10분가량 아마 네. 뽑아져 있을 건데요. 네. 제가 5분, 우리 네. 교수님이 나머지 발표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이디를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디를 듣고 나시면 저희가 방송 종료 후에 당첨자분들의 아이디를 본 유튜브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종료되고 잠시 지나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제가 불러드린 분 말고도 혹시 질문에 채택되셨다면 같이 선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4회차에 당첨자분들 발표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5분 발표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박신재님, 연우정님, 임지혜님, HGS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부터 HGS님 다음부터 우리 교수님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드리겠습니다. 나은영님, 그 다음에 민정손님, 그 다음에 최양순님, 맞죠? 최영수님인가? 최명수님. 최명수님, 그 다음에 스텔라님, 그 다음에 특이하시네요. TV 녹차,
그 다음에 맨 끝에 계신 분이 누구죠? 권서윤님. 아, 권소윤님. 네, 이렇게 저희가 네, 불러드린 축하드립니다. 분들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시기적으로 특히나 더 유익한 강연을 펼쳐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짧게 소감 한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0년이 넘게 바로 신약 개발과 관계하면서 살아오고 있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약 개발의 전문가보다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미래의 차세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신약 개발에 대한 사명감 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린 것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많이 좀 전달이 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야, 신약 개발은 우리의 생존권하고도 관련이 돼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주위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신약 개발이 꼭 돼야 되겠구나. 또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도 신약 개발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교수님이 소감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또 차분한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다 등등 감사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오늘 강의 참 보람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너는 나비가 될 거야. 우리 모두 너를 위해 기다릴 테니 여러분들 다 같이 날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딱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I believe I can fly.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신약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고 마스크를 좀 벗고요. 다 같이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림을 좀 그려봅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시기 보내시길 바라겠고 무엇보다 다가오는 추석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의 과학터치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